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21년도 피셋이 처음으로 도입된 뒤에 문항도 5문항으로 늘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거예요. 쉽다 어렵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범위를 한번 분류해 보면요. 거실은 정확히 10문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제경제학이 5문항인데 사실 5문항의 어떤 그 사례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미시 쪽에서 한 9문항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1문항 정도가 사실 이제 다른 영역, 재무관리 쪽 영역이 나오는 바람에 맨 마지막 25번이죠.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7번 문항의 가형 7번 문항의 수익률 곡선이라든지 이 레버리지 정도는 좀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지만 이런 정도는 변별력을 위해서 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학 수리적 계산 문제는 대략 11문제 정도가 나옴으로써 전에 비해서는 좀 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 친구들 정말 어렵게 피셋을 통과한 뒤에 과연 잘 이 2차 관문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보신 것 같고요. 물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쌤한테 이제 카톡상으로 찍어준 거 다 나왔다 이런 말씀하신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던 문제죠. 사실 애킨슨 지수가 드디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정소 그래서 후방 굴절도 역시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다수가 출제가 거의 됨으로써 체감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좀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똘똘이 한번 해설 강의 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관련 설명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서술식이 나왔죠.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했다. 원래 소비자 잉여는 최대 지불의사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주면 되죠. 지불할 용의 있는 최대 금액이 실제 지불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 편익의 총합, 그러니 그만큼 최대 지불할 수 있다이지 이 자체가 소비자 잉여는 아니고요. 세민제 3번은 강의 중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단기 장기로 나눠서 단기 땐 이윤과 생산자 잉여가 자 같거나 그래서 농담 삼아 쌩잉 그랬잖아요. 두 글자 같거나 얘가 클 수 있지만 장기 땐 두 개가 같아진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 4번은 물품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조세 규칙 차원에서 생산자 잉여도 주는 게 맞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에서 흔히 레몬이라고 하죠. 불량품을 레몬 불량품만 남게 되는 것의 전형적인 역선택 사례고요. 윤설계, 자 인센티브라 했었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자 우리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번이 옳은 선지 정답 되겠고요. 자 3번 강제나 의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단체 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런 경우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뭐뭐 이후의 문제. 예, 뭡니까? 도덕적 해이죠. 잘못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경제 성장 및 변동에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장기 추세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때 경제는 호황기에 있다. 사실 이런 정도의 비문학 독해시의 문제는 당연하죠. 장기 추세치보다 높다. 호경기죠. 자, 2번 단기적으로 변동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추세를 성장이라 부를 수 있다.
예, 맞고요. 3번. 자, 총생산이 늘어난 시기에는 장사 잘 되니까 실업률 줄고요.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실업률이 는다. 서로 반비례적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의 관계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들, 그런 양상을 공행성이라고 하죠. 정확히 맞습니다. 4번 보시면 어떤 변수가 일정 시차를 갖고 다른 변수보다 먼저 또는 뒤로 가는 경우에 두 변수에는 공행성이 없다라고 말한다. 설사 시차가 있더라도 앞에 가고 뒤에 갔을 때 일정 관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행성이 있다 할 수 있기에 4번이 잘못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물가 변동이 없는 단기 거시 균형에서 다음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조합 중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었던 문제였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LM 곡선과 IS 곡선을 표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는 경우의 수는요. 자, 첫 번째, 우선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LM이 좌측 이동하면 되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확장 뭡니까? 재정 정책을 통해서 IS가 우측 이동을 하게 되면 자, 보다시피 실질 이자율이 가장 높게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은 확장. 예, 정확히 3번 선지가 맞겠습니다. 다른 선지는 의미가 없기에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이미 기출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던 쌤이 늘 강조했던 문제죠.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 산업 간 무역은 이종 산업 간에서 자, 우리 비교 우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 내 무역은 비록 동종 산업이긴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노리고요. 또 독점적 경쟁처럼 상품 차별화,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산업 내, 동종 산업 내 이루어지는 무역을 우리 산업 내 무역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니은 디귿의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사실 이거는 기출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별 큰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바로 다음 6번 갑니다. 자, 사실 이제 이부각격제는 워낙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이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문제인데 출제가 바로 됐고요. 그렇다 해서 내용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부가격제. 우선 이부가격제는 우리 독점 기업 입장에서 비용 함수가 C는 20Q니까 여기서 MC는 일단 20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요함수가 Q는 100 빼기 P, P로 바꾸면요 100 빼기 Q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절편은 바로 100을 쓸 수 있고 여기도 필요 없지만 100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부가격제는 P는 MC상에서 단위당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MC가 20으로 주어졌습니다. 20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P 곡선을 다시 한번 써본다고 한다면 P는 100 빼기 Q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같게 만들어 보죠. 자, 같게 만들어 보면 바로 만나는 점에서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넘기면 20이니까 80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우리 소비자 잉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걸 입장료 내지는 가입비 내지는 기본 요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면적은요. 자, 여기가 80이고요. 자, 여기가 80이니까 88에 64, 6,400인데 삼각형 반띵 3,200이 되겠습니다. 자, 요금은요, 사용료는요. 사실 PMC니까 바로 20 있죠. 예, 그래서 20. 정확히 4번이
하겠습니다. 자, 안면부에서는 뭐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쌤도 이제 매번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전체적 분위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좀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넣는 반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쉽다라고 하면 변별력 차원에서 좀 어려운 문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수익률 곡선에서 쌤이 늘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하고 기대 이론 정도만 늘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분할시장 이론까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간단히 점검을 좀 해보면요. 이자율 기간 구조의 정형화된 팩트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지는 채권들의 이자율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 자, 두 번째 사실은요. 통상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는 그 이후에 올라갈 걸 예상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으로, 반대로 높을 때는 떨어질 걸 예상하기 때문에 우하향 또는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 팩트 체크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수익률 곡선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것이 팩트 체크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사실을요. 기대 이론, 분할 시장 이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쌤이 동형대라든지 짱돌로 기대 이론과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론으로 이걸 검증해 보면 기대 이론은 사실 1과 2만을 설명합니다. 자, 분할 시장 이론은 사실 3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모든 걸 설명하죠. 자, 우리 경제학 범위는 뛰어넘는 게 사실이었지만 뭐 이 정도 개인적으로 봤을 땐 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곡선은요. 뭐 요 선지는 제 설명에 그대로 있습니다. 만기 외 다른 조건이 동일한 채권의 만기와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곡선이다. 뭐 정의 그대로 온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2, 3, 4 중에 우리 기대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기대 이론은 단순히 평균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 계속 단기가 떨어질 거다라고 공약을 하면은 장기도 분명히 그 단기들을 평균 낸 값이기 때문에 장기도 당연히 하락해야 되죠. 당근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의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쌤이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얘는 모든 팩트를 다 뭐한다? 설명한다. 이 내용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에 보시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전형적인 우상향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의 분할 시장 이론은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이자율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단기와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다. 2번 틀려 정답이다. 네, 먼저 이 정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효율 임금 이론은 정말 빈출 중에 빈출이었죠. 자, 효율 임금 이론은 분명히 근로 의욕을 만땅 만들어주기 위한 임금으로서 통상 균형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 그로 인해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당연히 맞고요. 그러니 늘 균형보다 높게 있다 보니까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하방 경직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은 임금을 주니까 이직은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런데 효율 임금은 노동의 공급 과잉을 해소시킬 수 있다. 자, 우리 간단히 그림만 그려보면요. 균형보다 높게 설정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 비자발적 실업, 초과 공급이 생겨서 실업이 불가피하죠. 그러니 해소 안 됩니다. 정확히 4번이 잘못돼서 정답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9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 정도의 산수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효용이 극대가 되도록 두제와 XY를 소비하는 을의 효용함수가 자, 이런 모습이다. 전형적인 1차 CD형 함수가 됩니다. U는 2. 자, 우리
지수함수로 바꿔보면 x 2분의 1승, y 2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자, y의 가격이 4배가 되었을 때 원래 효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소득을 구하라. 일단 괄호로 묻고요. 자, 그 다음 가격 변화 전의 소득은 60인데 x, y 가격은 각각 1이다. 자, 일단 가격 변화 전에 우리 효용 극대화를 구해보겠습니다. 효용 극대화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xy인데 우리 CD형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첫 글자 x분의 y였습니다. 베타분의 알파인데 지수 같으니까 쓸 필요 없죠. 자, x분의 y. 그 다음 예산선 기울기, 자, 우리 py, px인데 모두 일식이니까 그대로 1, 1이다. 따라서 x와 y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요 식과 예산선을 연립해야 되죠. 예산선은 px, x인데 px가 1이니까 그대로 x, py도 1이니까 그대로 y. 그래서 소득은 얼마가 됐습니까? 60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뭐 한다고요? 연립을 해보자. 뭐 암산이네요. 그래서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2x는 60, x와 y는 모두 얼마가 되겠습니까? 30이 됐었습니다. 중요한 건요. 원래 효용을 유지해야 되니까 요 xy 값이 아니라 효용 값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x값, y값에 30을 대입하시면 루트 바뀌면 30 나오겠죠? 2 곱하면 네, 60의 효용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60의 효용을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60의 효용을 얻으면서 극대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바뀌었느냐? y 가격이 4배가 됐다. 1이었으니까 4배면 4가 되겠죠. 자,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아까와 같은 이은 효용 극대화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xy는 CD형일 땐 그대로 쓸 수 있죠. x분의 y 역시 알파 베타가 같으니까 쓸 거 없습니다. 자, 이것은 자, 늘 말씀드리지만 친구 이름입니다. py. py가 4가 됐습니다. px 1이죠. 따라서 x는 4y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요걸 얻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사실은 예산선을 통해서 연립해야 되는데 예산선을 얻기 위하려면 소득을 알아야 되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따라서 요 자체를 어디에 대입할까요? 효용함수에 대입해서 애초의 효용 60을 통해서 거꾸로 x, y 값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걸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 60을 여전히 얻기 위해서 자, 무리함수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x가 4y니까 x 자리에 4y를 쓰고요. 여기는 y가 될 겁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 이제 넘기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자, 30되죠. 루트 4y 제곱이니까 자, 이제 요거 풀어 제껴 보겠습니다. 양변 뭐 제곱해도 되고요. 뭐 관계 없는데 그대로 900이라고 하시고 제곱하면요. 4y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 제끼시면 4로 나누면 225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 y제곱이 225니까 y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1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y는 15가 된다. 자, 이제 그러면 x값은 얼마일까요? 여기에 15를 대입하면 60이 나오죠. 그래서 x는 60, y는 15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선을 쓰셔야 되겠죠. 자, 우선 px는 여전히 1이니까 1. 그 다음에 x는 60 더하기. 자, py는 분명히 4라 했습니다. 그리고 y가 15니까 이거 더하시면 60과 60 나와서 120이 되죠. 그러면 최초의 소득이 분명히 60이었었기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얼마입니까? 60이다.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요 정도 문제를 보시면서 당황만 안 하신다면
푸실 때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A국의 균형 국민소득이 215조다. 자, 균형 국민소득을 4%만큼 증가시키자. 자, 4%를 계산하시면 0.04를 곱해서 8.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8.6을 늘려요? 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승수 어떻게 했었죠? 정부 지출 승수는 쌤이 이제 이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낮에 이제 카톡상으로 한 친구가 이거를 직접 저한테 보내왔어요. 정말 제가 반가웠습니다. 어떤 소리냐? 쌤이 그랬죠. 이 수치는 매번 뭐하자? 반복하자. 자, 한번 승수 공식 써보겠습니다. 1 빼기 C, 1 빼기 0.8 여기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1 빼기 T, T는 여기에요. 0.26, 0.25. 자, 쌤이 설명회 때도 맨날 이거 수치하잖아요. 자, 여기 0.8에다가 이거 얼마요? 0.75 곱한 거예요. 이걸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 정말 미치는 겁니다.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죠. 자, 우리 0.8에 0.75 곱하면 이미 나와야 돼요. 0.6이요. 그래서 1에서 빼면 0.4, 10분의 4, 4분의 10, 2.5 그냥 나와야죠. 2.5가.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낸다니까요. 뭐 이 시간에 이거를 뭐 풀려고 난리다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2.5의 승수가 있어요. 그런데 8.6이 필요할 때 정부 지출을 8.6만 늘릴 필요 없죠. 이미 승수배가 있으니까 분명히 덜 늘려도 돼요. 계산도 필요 없죠. 1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 2번입니다. B국입니다. 430조를 한대요. 자, 4%를 늘린다. 4% 곱하시면 17.2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를 얼마를 늘려야 되겠는가? 자, 승수를 구하시면 되죠. 자, 우리 승수 여기는 1 빼기 C분의 1이죠. 왜요? 정액 승수니까 1 빼기 T를 하실 필요 없죠. C가 0.8이 됐습니다. 가볍게 0.2, 10분의 2, 5분의 1. 역수 얼마? 5. 그래서 분명히 요거 늘리기 위해서 이거 다를 투자를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승수가 있으니까 5로 나누면 되죠. 3.44 정확히 나옵니다. 다음 몇 번이요? 2번. 자, 이제 우리 3번과 4번은 여러분들 쌤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답 주려고 한 거죠. 정부 지출의 증대가 균형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A국, B국이 동일하다. 자, 이 말은 승수를 비교해보자는 취지인데 승수가 이쪽이 2배예요. 여러분들 투자 승수나 정부 지출 승수 같으니까 그죠? 2배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계 세율을 높이는데 세금 많이 걷어가는데 소득이 증가해요? 말도 안 되죠. 가져가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이요. 이거 솔직히 암산 아닙니까? 자, 취업자 900, 그 다음에 단위 빼겠습니다. 실업자 100, 더해서 경제활동 인구 얼마? 1000. 비경도 1000.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 2000. 자,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인구를 두는 거니까 정확히 반이죠. 50%. 그 다음 경인구 1000 중에 분명히 실업자는 100입니다. 1000분의 100, 10분의 1이죠. 10%. 정확히 2번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2번 가겠습니다.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만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쌤이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쌤 기본수에 있는 문제 거의 유사한 문제죠.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매도 팔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국채 따위를 팔아버렸어요. 그럼 팔고 통화량 흡수하니까 당연히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기억은 정확히 맞습니다. 니은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자,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재할인율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대출 얼마 안 해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안 풀리죠. 줍니다. 정확히 니은도 맞습니다. 자, 우리 2개만 고르는 거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겠죠. 하지만 우리 디귿 보시게 되면 예금자의 현금 통화 비율이 감소한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 통화 비율 감소, 현금 줄인다. 다른 말로 예금 늘린다. 현금은 안 하고 예금 많이 하면 그만큼 일반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통화 승수를 늘림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증가죠. 그죠? 감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초과 지급 준비율을 줄여도 그만큼 대출을 통해서 통화량이 늘 테니 증가 요인이지 감소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니을 틀렸네요. 기본 문제였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냈습니다. 기술 진보가 없는 단순한 솔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 모형에서 이 솔로 모형은 1차 CAD를 전제하기에 규모 수익 불변함수죠. 그 다음 우리 균제라는 단어 쌤이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균제 1인당 자본량 K가 불변, 1인당 생산량 Y도 불변. 그래서 쌤이 1경은 뭐요? 0. 그리고 경은 인이다. 수도 없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 대신에 자본 증가로 나와서 일자도 0, 자, 자는 인, 자, 이런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 주의하자 했었죠. 자, 2번 1인당 자본량 K와 1인당 생산량 Y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일정하다, 맞습니다. 자, 균제에선 자본 성장률, 네, 인구 증가율 같다, 자와 인이 같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총 생산량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0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인과 같아야 되죠. 3번 틀려서 정답입니다. 4번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1인당 자본의 균제를 우리 뭐라 합니까? 황금률이죠. 정확히 맞네요. 틀린 건 3번 이게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왜냐면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계산 문제지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자, 우리 IS 곡선과 LM 곡선을 통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우리 IS 곡선 Y는 CIG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C 130 더하기 0.5인데 우리 YD 자, 가처분 소득이 자, 소득에서 세금을 뺀 건데 세금이 0.2Y니까 Y 빼기 0.2Y. 그다음 I는요. 120 빼기 90R, G는요. 200.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얼마 나왔습니까? 0.8Y 나왔죠?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곱하지 마세요. 반이니까 반등입니다. 0.4Y. 그래 넘기니까 0.6Y. 자, 나머지 130과 120, 250이죠? 200 더하면 450. 그리고 마이너스 90R. 네. 그래서 이제 여기 0.6을 10분의 6이라고 둔다고 한다면 곱해서 4,500, 900R 6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LM 곡선 뭐 그대로 줬어요. 꼼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폐 수요 공급 보니까 아무 차이 없어서 그대로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25 더하기 0.5y 빼기 20r MS는 200. 자, 그래서 정리하시게 되면 넘기면 175, 넘기면 25r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50 더하기 50r 요거 연립하시게 되면 간단히 얼마 나옵니까? 2번이 나오죠. 뭐 큰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국제경제학도 아주 뭐 기본적인 내용만 물었습니다. 소국인 A국은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으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국입니다. 소국. 관세 부과의 경제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연히 국내 소비량 줄죠. 자, 우리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실 수 있어서 요 내용만 좀 상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국제 가격이에요. 국내보다 싸기 때문에 수입을 했겠죠? 자, 그런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관세를 부과하면 소국 관세는 국제 가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단량 관세가 부과가 돼서 국내 가격은 요만큼이 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원래 이만큼이 수요량이었는데 자, 지금 이만큼으로 변했으니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분명히 소비 감소분이 돼요. 자, 그런데 가격 탄력적이다를 따지기 전에 쌤이 수요곡선을 좀 가파른 기울기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국제가격에서는 이만큼인데 관세 부과해서 이만큼으로 소비량이 요만큼밖에 안 줄었어요. 자, 우리 가파른 기울기가 비탄이고요. 완만한 기울기가 탄이니까 탄일수록 우리 감소 효과 커지죠. 그죠? 정확히 1번 맞다. 2번. 자, 당연히 관세 부과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당연 증가. 하지만 정부 개입이기 때문에 관세는 자, 우리 손실이 발생하죠. 4번 뭐 거저 가져가라는 문제였어요. 수입의 감소로 국제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대국 관세죠. 대국 관세. 뒤에 읽을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정답 4번. 자, 이제 우리 16번입니다. 간만에 또 계산 문제 나왔네요.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었습니다. 단기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 A의 고정 비용은 0이다. 자, 우리 고정 비용이 0이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 없다. 자, 이 말의 동일한 의미가 뭡니까? AVC와 누가 같다? AC는 같다. 원래 AC는 AVC와 AFC를 더해야 되는데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AVC 곧 AC가 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 팁은요. AC와 AVC에서 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AC는 TC를 Q로, AVC는 TVC를 Q로, 그죠? 따라서 각각 Q를 곱해버리면 TC와 TVC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Q를 구해보자. 소문자로 썼네요. 자, 곱하니까 Q 3승 6Q 제곱 18Q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TC자 TVC 다 돼버리는 거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바로 한번 MC를 계산해 보면요. 자, 3Q 제곱 12Q 1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요. 시장 가격이 위일 때 한계 비용이 최소가 된다. 자, 여러분들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미분해서 0 만들면 돼요. 요거 미분해서 0 만들면요. 6Q 빼기 12가 0 되는 거니까 Q는 가볍게 2가 됩니다. Q가 나와요. Q가 나옵니다. 자, 우리 완전 경쟁의 이응국대화에 따라서 P는 MC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해서 MC 구하면 그게 이제 P가 되는 겁니다. 대입해 볼게요. 2는 4, 4, 3, 12죠? 2,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전체 값은 얼마입니까? 6. 정확히 맞네. 그래서 가격 6일 때 최소가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 우리 이제 2번, 3번, 4번 같은 연장선에서 같은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생산 조업을 중단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업 중단점 당연히 뭡니까? AVC 최소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VC 자체를 최소값 만들기 위해서 미분해서 0 만들면 되죠. 자, 우리 Q 제곱 미분하면 2Q, 미분하면 마이너스 6, 이게 0 만들면요. Q는 3이 됩니다. Q는 3이 됩니다. 이때 Q3을 AVC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3을 대입하면 자고 3, 6, 18 마이너스니까 바로 소거되죠. 3, 3은 9, 9가 바로 나옵니다. 따라서 조업 중단점은 뭐다? 시장 가격이 8이 아니라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번은 9이면 중단하는 편이 낫다고 그랬는데 우선 전체 조업 중단점 가격이 AVC 최저점에서 9가 나왔어요. 그런데 7이면 이거 아래에 있으니까 바로 접어야죠. 중단한 편이 낫다. 그 다음 8 어떻습니까? 8도 그보다 낮으니까 바로 중단해야 되죠. 오히려 생산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죠. 그러니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맞고요. 3번이 틀렸기에 정답이네요. 자, 이제 재밌는 것은 4번입니다. 경제적 이윤이 0이다. 이 말은 정상 이윤만 얻고 있지 초과 이윤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 통상 뭐로 알고 있습니까? AC 최소점이 바로 이 포인트인데 재미난 사실은 이 내용은 AVC와 AC가 같기 때문에 좀 전에 구한 조업 중단점에서도 동시에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 바로 구한 것처럼 얼마입니까? 9일 때 정상 이웃만 얻을 수 있기에 4번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 잘못입니까? 3번만 잘못이게 정답이다. 네,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국제영재가 개인적으로는 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너무 밋밋했죠. 너무 밋밋했습니다. 자, 소국인 A국에서 수요 공급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시장 가격이 4래요. 좀 우선 국내 가격은 바로 일치시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Q는 10이니까 Q는 얼마나 합니까? 6. P도 6. 예, 그래서 6을 쳤습니다. 근데 세계 시장 가격이 4예요. 낮습니다. 전면 개방하면 수입을 하겠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개방을 통해서 요면적만큼의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 잉여 증가분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22개 그래프에서도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은 우선 요 길이 구하고요. 그다음에 요 폭만 구하시면 되는데 요 폭은 이미 6과 4 주어져 있으니 이미 분명합니다. 그다음 요것만 4를 각각의 함수에 대입하면 되죠. 자, 우선 공급 함수에 대입하면 Q4, 수요 함수에 4 대입하면 Q는 8. 그럼 폭은 4가 될 수밖에 없다. 자, 4와 2를 곱해서 8 나오는데 삼각형이니까 반 4죠. 그래서 4만큼 사회적 잉여가 수입을 통해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답입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모형을 가정할 때 다음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걸 그림을 타해서 그릴 것인가? 여러분 이제 쌤이 매번 말씀드리는 이 자료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다? 저한테 혼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라의 문제였었죠. 우리 어떤 작전이요? 완전 자본 이동을 가정하고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고제 변금 작전이잖아요. 사실 다른 말이 더 필요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고제 변금.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누구 짱이요? 금융장. 이에 비해서 재정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융장이란 얘기는 Y가 엄청난다. 자, 전혀 효과 없다는 것은 소득은 전혀 불변이다.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도 않고 4번에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경기가 회복된다? 아닌 거죠. 여기는 지금 비군, 통화량 증가, 확장 통화정책, 금융정책, 변금 바로 짱이에요. 하지만 국채를 통한 재정 지출을 증가한다.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확장 재정 정책 효과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어야 됩니까? 4번이어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쌤이 어쨌든 시간 내에 좀 풀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처음에 확장 재정,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선 맨 처음 보실 것이 IS의 우측 이동을 통해서 R이 뭐합니까? 상승하죠. 자, 그래서 분명히 A국에서의 정책으로 A국은 R이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B국은요, 분명히 확장 통화 정책이에요. 자, LM이 우측 이동하면서 R이 뭐합니까? 하락하죠. 자, 그래서 B국은 R이 하락한다. 당연히 이자 수입을 노리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뭐합니까? 옮겨가야죠. 그래서 B국이 낮아졌으니 B국에서 높은 A국 쪽으로 뭐한다? 이동한다? 당근입니다. 자, 그러면 A국은 어떻습니까? 외자가 막 들어왔습니다. 달러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환율이 뭐 됩니까? 하락하죠. 자, 분명히 A국은 환율의 하락입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순수출이 줄어요. 경상이 악화되죠. 하지만 환율 하락은 평가절 상이니까 분명히 2, 3은 모두 맞다. 자, 분명히 4번이 틀렸다. 여러분들 이거 고제변금입니다. 고제변금. 자, 바로 4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9번으로 갈까요? 이 문제도 많이 다뤄드렸던 문제입니다. 쌤이 이거 그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림이고요. 현재 총수요 총공급이 자연 산출량, 혹시 모를까봐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고 출제자가 상당히 정성을 기울였어요. 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장기 균형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AD 곡선은 학파 관계없이 우하향이고요. 단기 AS를 우상향, 장기 AS를 수직선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현재 이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총수요 증가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수요 증가 우측 이동을 낳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에 균형을 잡았죠? 어떻습니까? Y가 증가해요. 생산량 증가했습니다. 물가 뭐였습니까? 상승했습니다. 1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임금은요. P분의 W인데 P가 상승했으니 실질임금은 다운되겠죠? 하지만 생산 늘었으니까 고용은 증가합니다. 1번, 2번 모두 맞습니다. 3번, 장기에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장기 완전 고용 산출량을 뛰어넘어서 생산하고 있으니 경기 과열입니다. 혹경기입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임금이 상승할 테니 결과적으로 총 비용이 늘어서 분명히 AS가 뭐합니까?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까지 오죠. 감소해서.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되면 물가는 더욱더 오르지만 생산량은 최저점으로 옵니다. 따라서 총 공급이 감소해서 물가는 단기보다 더 상승하게 된다. 요 포인트보다 더 상승하고 있죠. 3번 역시 맞습니다. 자, 장기에는 고용은 완전 고용 수준으로 감소한다. 최초점으로 왔죠. 자, 그런데 이게 물가 엄청 뛰고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낮아질 수가 없죠. 높아지죠.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다. 4번 틀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입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이와 관련된 문제만 나오고 있네요. 국제경제학은 A국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A국 통화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사건은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 환율에 뭐라 볼 수 있습니까? 하락이죠. 이걸 만드는 사건, 즉 원인을 묻고 있죠. 이게 원인, 여기가 결과이어야 할 겁니다. 자, 국내 물가가 뛰면요. 수출 안 돼요. 따라서 달러 공급이 줄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죠. 해외 경기가 침체해도 수출이 안 되니까 달러 공급이 줄어서 환율이 상승합니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 한도가 축소되면 외자 공급이 줄기 때문에 역시 환율 상승합니다. 자, 2번은요.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 외화 수요가 줄면서 환율이 하락하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뭐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자, 우리 이제 21번을 가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죠. 가와 나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갑의 재산 X에 대한 효용함수는 이렇다. 재산은 사고가 없을 때 100원. 자, 우리 기대치 구하기 위해서 우선은 100원을 가정하겠습니다. 사고 나면 0원. 자, 사고 확률이 20%, 0.2. 여기는 0.8이겠죠. 그래서 기대치는 80. 자, 우리 효용을 구하기 위해서 무리함수에 대입하면 100을 넣으면 10, 확률이 0.8. 여기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죠. 0이니까. 그래서 8이 나옵니다. 바로 기대 효용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 위험 프리미엄은 쌤이 어떤 작전이요? 위, 기, 화의 작전으로 푼다라고 했었습니다. 기대치가 80이고요. 그다음에 확실 등가는 여기 나와 있는 기대 효용과 같은 만족을 주는 확실한 현금 크기. 제곱하면 되죠? 88에 64, 64입니다. 그래서 빼면 가볍게 16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시 보험료 지불 후에 최종 재산이
64원이 되도록, 사실 이 64원은 뭡니까? 확실 등가예요. 이거 되도록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면 지불할 용의는 최대 보험료는, 그러니까 원래 100을 보장받기 위해서 64가 지금 확실한 거니까 요 차이만큼의 최대 보험료죠. 근데 우리 최대 보험료는 최하, 그래서 최초 자산에서 확실 등가를 뺀 거와 같은 취지의 문제입니다. 빼버리면 가볍게 36이 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2번입니다. 하나하나 선지가 거의 다 해준 그런 내용들이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네요. 병은 하루 24시간을 여가와 노동 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자, 근로소득과 여가 시간을 통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자, 노동 공급 옳은 것은, 자, 우리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였었습니까? 여가를 정상제로 보고요. 그리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때였습니다. 그래서 쌤이 후정소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죠. 유독 우리만 출제가 안 됐다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선지를 먼저 보시면 여가가 정상제. 그 다음 소득 효과가 대체보다 크다. 그러니 굴절할 테니까 이렇게 휘죠. 그래서 노동 공급은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라고 나왔으니 3번은 뭐다? 틀렸다. 같은 차원에서 열등제인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열등제 어떤 경우입니까? 여가를 열등적이다? 워크홀릭에 걸린 사람이죠. 맨날 일만 하는 사람. 절대 굴절할 수가 없죠. 바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보안이에요. 엄마 껌딱지. 그런데 어떻게 엄마 껌딱지가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 효과가 없지 소득 효과가 없는 게 아니죠. 가볍게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우리 2번 보시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다. 한번 해볼까요? 임금은 여가 소비의 뭐였습니까? 여가 소비의 기회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 소비 기회 비용이 상승하니까 어느 선택도 기회 비용이 늘면 그거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여가를 뭐하라? 줄여라. 그럼 뭐로 가라? 노동 공급으로 가라. 따라서 우리 기회 비용이 전제됐으니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하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정확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3번입니다. 선생님 자랑해도 되죠? 이거 진짜 많이 했고요. 최근에 동영에서도 제가 1번으로 제가 소개하면서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분명히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시험 끝나고 이제 오면서 커뮤니티 상에서 이거 처음 본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애킨슨 지수는 출제자 입장에선 정말 출제가 쉬웠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애킨슨 지수는 1 빼기 우리 뭐였습니까? 평균 소득 분의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풀었죠. 균등분배 대등소득. 자, 평균 소득은 쉬워요. 400 빼기니까 500. 2 나누면 얼마입니까? 250. 껌값. 자,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어려웠습니다. 균등분배 대등소득. 자, 균등분배 대등소득이 뭐죠? 우선 현재 사회구성함수에서 사회구성 수준은 UA는 분명히 소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용을 소득과 같이 봤는데 자, A는 그대로니까 400이에요. 근데 B는요, 2배의 효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을 넣으면 200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 중에 미니멈 작은 걸 고르는 거니까 사회구성은 200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0을 똑같이 AA로 균등하게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이 나오게 하려면 이 A 값은 200이죠. 따라서 균등분배 대등소득 200입니다. 따라서 250분의 250에서 200 빼면 250분의 50이죠. 따라서 얼마 나옵니까? 5, 25, 5분의 1, 10분의 2, 0.2.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4번 갑니다. 쌤 걱정했었어요. 제가 이제 분명 어떤 말씀드렸냐면 이게 약간 어렵게 낼 수도 있다. 함부로 한계병 90을 봤을 때 함부로 수직화한 다음에 90을 두면 안 된다. 수없이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게 나왔는데 일단 제가 빠르게 풀어드리고 향후에 다른 시험을 위해서 한번 상세 설명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직화 바로 더하면 됩니다. 40, 50, 90, 60, 150. EQQ, Q, 4Q. 바로 90과 일치시키시게 되면 4Q 넘겨오면 90, 60이죠. 나누면 15. 자, Q를 물은 것이 아니라 A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물었기에 쌤 기본세 똑같이 있죠. 바로 여기다가 15를 대입하시면 30, 40에서 30 빼서 얼마입니까? 10.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전체 수준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출제자도 그렇게 냈으리라 믿는데 이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A의 수욕선. 자, 우리 P절편 40입니다. Q절편은 20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B 쪽을 보시게 되면 P절편 50입니다. Q절편도 역시 50이네요. 자, 그 다음 우리 C 각각 60씩입니다. 계속 걷어요. 이걸 수직합을 하면요. 주의하실 것은 구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150이 나오죠. 뭐 한참 위에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된다 칩시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다 더해 가셔야 돼요. 다 더해 가시면 분명히 요거도 더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요거에 요걸 추가하면 대략 요 정도에서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요거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명심하실 것이 조금 더 위에 아마 150이 있을 텐데 이렇게요. 이렇게 올릴게요. 150. 따라서 꺾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MC를 하단부에 둔다고 한다면 얘와 일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90이니까 아마 위에 있겠죠. 그래서 수직합한 거와 일치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지만 분명히 향후에는 이쪽 어딘가에 MC를 낮게 줌으로써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아주 쉬웠습니다. 답은 1번. 자, 2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뭐 이런 내용을 우리 공부한 적이 없죠. 사실 이제 경작이라기보다는 재무관리 쪽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한두 문제씩인데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뭐 이상하다 할 건 없어요. 한 두세 문제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편하게 보고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은행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잠시 전에 우리 이제 훈협쌤, 윤돈쌤들이 이제 강의하셨는데 해설 강의했는데 그분들이 해설할 때 문제야. 자,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대출이 회수 불가로 판명되기 전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 사실 별건 아닌 문제예요. 자, 우선 보시면 요 상태에서의 레버리지 비율을 구하라. 레버리지는 지렛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받은 돈은 부채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대출해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별 어렵지 않은 수치였어요. 해볼게요. 우선 대출이 회수 불가로 판명되기 전에 비해서 우선은 불가로 판명됐어요. 그러면 전의 모습은 얼마인지. 최초 자기 자본은 1,000, 예금이 9,000. 자, 그러면 우리 레버리지 비율은 주어졌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에서 자기 자본 얼마요? 1,000. 그다음 총자산. 총자산은 자본과 부채합인데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죠. 남의 돈 맡아준 거니까. 다 더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10이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뭐예요? 전입니다. 전. 그러니까 회수 불가로 판명되기 전. 그런데 회수 불가 판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얼마만큼이 회수 불가인지 계산해 봅시다. 우선 예금으로 9천을 예치했는데 예금액의 10%,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9천에 10%니까 900이네. 이거를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자녀 자산. 그럼 일단은 예금 중에는 900을 뺀 8,100일 거예요. 그런데 자산 모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자 1,000까지 포함해서 얼마요? 9,100이 됩니다. 9,100. 자 이걸 모두 뭐 하겠다? 대출하겠다. 그런데 이것 중에 10%? 자 9,100의 10% 당연히 얼마입니까? 910이 되죠. 얘를 뭐 한다? 회수 불가. 다시 회수할 수가 없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 910의 회수 불가를 이 은행 입장에선 어디서 차감해야 될까요? 설마 예금이요? 아니, 고객의 돈을 내가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차감해? 자기 자본에서 차감해야죠. 그러니 1,000에서 910을 빼면 얼마요? 자기 자본은 90만 남았습니다. 90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90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체 총 자산은 예금 9천과 90을 더해서 9,090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시면 101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이 뛴 거 이것이 10.1이니까 분명히 소수 첫째 사반올림 없애버리면 몇 배요? 10배.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에 판명되기 전 최초의 몇 배가 된다? 10배가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경제 자체가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한두 개, 두세 개씩 이렇게 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주시면서 가시면 되는 문제지 이런 걸 공부한다. 어느 책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푸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내에 풀이해 드리기 위해서 PPT를 열심히 준비해 왔고요. 풀어 드리면서 제 느낌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난 피셋의 어떤 그 느낌 때문에 출제 수준을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내지 않았는가. 제가 촬영하기 오기 전에 신동욱 쌤과 얘기를 하고 왔는데 헌법만이 아니라 행정법도 상당히 쉬웠고요. 특히 행정법을 우리 동욱 쌤이 강의한 전날 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 나왔대요. 개인적으로는 전체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세법이나 회계 쪽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명심하실 것은 시험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우리 향후 있을 서울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 대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되새겨 볼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은 시험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부터 최적화를 해서 열심히 남은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향후에 시험 직전에 좋은 특강을 학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